그들과 접촉을 했고 그들의 사상을 주입받고 교육받고 그들의 소개장을 받아서 미국에 가가지고 그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 교육을 받. 그렇게 해서 서양의 철학과 역사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종합을 이룬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는 개인의 천부적인 권리로서의 자유와 그를 보호하기 위한 자유공화국의 정치체제에 대한 종교적 신념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나아가 그들은 평화와 번영이 어떠한 고귀한 도덕률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 간의 자유통행과 통상, 바로 시장이 평화의 기초다 하는 것을 인간 사회가 경험적으로 진화적으로 발견한 진리예요. 아담 스미스 국부론이 1776년에 나왔는데 그 국부론 뒤에 가면은 영국이 괴롭히고 있는 미국의 독립전쟁, 미국을 독립시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 스미스 스코틀랜드 출신이 소위 반국가 반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 그만하고 미국을 독립시키라. 독립시키면 덕이 훨씬 더 크다. 자유통상을 해라. 자유통상을 하면은 전쟁한다고 이 막대한 군비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통상의 이익이 얼마나 크냐. 근데 놀랍게도 영국인들이 그 말을 받아들여요. 이런 전쟁을 하고 있는데 반국가적인 어떤 책을 썼는데도 그 영국의 모든 중산층 집에 국부론이 다 비치가 되고 마지막에 아담 스미스가 영국 의회에 나타나서 연설할 때 전 의원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선생님이 오신다. 그 지성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회예요. High intellectual quality. 그게 영국의 특징이에요. 그게 선진국 사회예요. 영국은 이미 그때부터 높은 수준의 어떤 지적 교양, 국민적 교양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그 교양을 에서 전쟁보다는 통상을 국부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담 스미스만이 아니라 그 스코틀랜드 계통을 잇는 독일의 철학자 이 칸트조차 칸트가 바로 그걸 체계화했다. 칸트의 영구 평화론. 세계가 너무나 전쟁을 많이 하고 있다. 어떻게 평화로울 perpetual peace를 향유할 수냐. 첫째, 자유인의 공화국. 모든 나라가 자유인의 나라로서 공화국으로 성립해야 된다. 공화국이 아니면은 이 전쟁국가가 되면은 전쟁군주는 항상 전쟁을 할 유혹을 느껴요. 유혹을 느낍니다. 다른 나라를 침공하든가 백성을 괴롭힌다든가 다른 나라를 침공해야 자기의 부가 늘어지니까 그 전쟁군주가 있는 한 전쟁은 끊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자유공화국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공화국 간에 자유통상, 통행. 이 지구는 하나님이 만든 거다. 근데 어떤 나라가 국경을 끄고 말이죠. 사람의 통행을 막는 것은 신의 뜻에 위반된다. 이승만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세국 정책을 하는 거 이거 제약이다. 강제력을 써서라도 문을 만들어야 된다. 마치 제국주의 자처럼 이승만이 그렇게 독립정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칸트의 정신이에요. 그게 칸트의 정신이라는 걸 제가 김학원 선생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됐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자유, 통행, 통상. 이게 영구 평화의 조건이다. 그래서 이게 국부론에서 왜 스미스가 영국의 지도자들 보고 전쟁 그만하고 미국을 독립시키라. 그렇게 해서 결국 미국을 독립시키주게 만든 그게 원리가 뭔가 그걸 내가 이제 조금 이해를 하게 됐어요. 제3은 국가 간의 이 자유 통행과 통상은 자유국가연합. 그래서 국제 간의 이 통상과 자유통상과 통행을 보장하는 어떤 국가연합이 성립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그런 선한 의지를 갖는 강력한 국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칸트는 그것이 장차 미국이 그 역할을 해줄 것이다. 영국은 이미 이해관계로 찌들어가지고 전 세계 상당 부분을 자기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국은 이미 타락한 나라고 새롭게 태어나는 저 미국이 앞으로 전 세계를 영구 평화의 나라로 이끌 그런 질서를 만들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표명한 것이 칸트.
연구 평화들인데 19세기의 미국의 외교 통상 정책은 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와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미국의 정치가 주도되면서 쭉 그런 방향으로 일관되게 그 역사를 그 이념을 추구해오는 역사였다. 이걸 쓴 게 이승만의 박사학위 논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직 안 읽어봤지만 여러분 시간 나면 좀 읽어보세요. 이거 보고 김학원 선생이 과연 잘 소개했는지 여부도 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지적 훈련을 받아보니 어떻게 전통 유학 사회에서 과거 준비를 하던 나이 20세까지 과거 준비를 하던 사람이 15년 만에 이와 같이 완전히 그냥 한 인간이 완전히 그냥 껍질에서 뿐만 아니라 속내까지도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잠깐 신기해요. 신기합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 설명돼야 될 바가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일본에서도 보기 힘든 이와 같은 한 인간의 전면적인 어떤 개변이 이루어졌던가에 대해서 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이승만 연구의 큰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는 단순하게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다. 스스로 행복하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를 갖고 있다.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그 이기심을 그 자연성의 본성으로 하는 존재다. 그게 자유주의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멈춰요. 거기에 멈추지만은 이승만은 그걸 넘어서서 하나의 국가가 결성이 되고 이 국가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 것이고 그런 것을 또 보장하는 전 세계 질서는 어떠한 기구와 제도화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인식의 전체성과 체계성을 그의 미국 유학생을 통해서 확보한 분이에요. 당연히 그런 분이기 때문에 1905년과 10년에 거쳐서 그의 조국 조선 왕조가 일본 제국에 흡수된 사건은 단순히 일제의 침략과 야욕에 맞서거나 침략 야욕과 그에 맞서지 못한 조선 왕조의 무능력만으로 설명될 일은 아니었고 그것은 미국을 위시한 열강이 그의 이익을 위해 동의한 국제적 사건이었다. 조선 왕조의 멸망은 그 자체가 하나의 국제적 사건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지만은 일본이 중국과 전쟁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해서 전리품으로 조선을 갖겠다고 하니까 영국이 동의를 당시 세계 최강은 영국이니까 영국이 오케이 가져라 동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미국이 동의를 해주고 마지막에 러시아가 할 수 없이 동의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의 멸망은 세계를 지배하는 열강들의 타협으로 세계 지도에서 조선 왕조 지우자 해서 지운 거예요. 지운 거다. 이런 국제적 맥락, 조선 왕조가 지니고 있는 국제적 맥락, 거기는 중대하게 미국의 책임이 있다. 미국은 그들의 건국의 아버지와 이후 미국의 지도자들이 품어왔던 이념을 저버렸다. 이승만에게는 그렇게 우선 망하는 과정 자체가 국제적 과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무책임하게도 1882년 조선 왕조가 체결한 조약의 제1조 이 조약을 보면 양국 간의 영구 평화와 퍼페추얼 피스와 우애를 위해 우호 통상조약을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방의 국가가 다른 열강으로부터 부당한 억압을 받을 경우 다른 일방의 국가는 즉시 선의의 거중과 타결을 행한다 하는 이 약속을 저버린 제과를 미국은 면하기 힘들다. 조선왕조가 미국은 변명을 합니다. 조선왕조가 무능했다. 조약을 지킬 능력이 없었다. 지난번에 이야기 들은 자기를 방해하기 위해서 팔뚝 한번 휘두르지 못한 용기도 없는 저런 나라를 위해서 미국이 뭐 때문에 조약을 지키느냐? 루즈벨트가 조선을 버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그거 변명이 되지 않는다. 변명이 되지 않는다. 없는 우호 통상조약에 거중과 타결을 하도록 돼 있지 않느냐. 이게 미국의 정신인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은 조선에 타sol하면서 미국의 정신을 버렸느냐 이런 이야기.
그래서 미국이 타락했다. 타락했다. 끊임없이 미국을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승만의 일기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We are the crying baby in the family of nation. 미국인을 만났습니다. 미국의 국무부를 관리들을 만나가지고 미국 이승만이 막 그 비판을 하면은 미국의 국무부 관리들이 옛날 이야기 하시는군요. 지나간 이야기 아닙니까? 이승만 이 이야기예요. We are the crying baby. 우리는 우는 어린아이입니다. In the family of nation. 국가의 가족에서 이 family of nation이라는 것을 이승만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김학원 교수에 의하면 이승만의 박사학위 논문에 나온 이승만은 세계를 하나의 자유국가의 칸트가 이야기하는 자유국가 연합을 하나의 family of nation, 국가 가족으로 규정을 했어요. 자유로운 국가들이 하나의 가족적인 우애를 가지고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이 중심이 된 이 Family of Free Nation, 자유 국가들의 가족 사회에서 우리는 버려진 울고 있는 어린애들이다. 어린애가 울고 있을 때는 뭐 때문에 우는지 좀 들어봐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불쌍하게도 버려졌습니다. 어린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일밖에 없습니다. 어린애가 울 때는 뭐 때문에 우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도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러면 미국인들이 그냥 그렇게 듣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그 약소 민족을 해서 이렇게 벌었느냐. 이 벌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본이 강세해지지 않느냐. 일본이 한국만 먹었느냐. 만주도 먹고 이제 드디어 미국을 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일본과 경쟁하거나 대립한 독립운동가들이 이 같은 이승만의 노선을 비현실적인 외교 독립론으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그들은 하루빨리 무장한 군대를 조직하여 일제와 전쟁을 벌이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민족주의자들은 민족적 대의에서, 공산주의자들은 계급혁명의 일환으로 무장 투선을. 오늘날의 역사가들은 이들의 노선을 독립운동의 주류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교실에 보급된 역사 교과서는 이승만의 외교 독립 노선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지면조차도 할애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독립운동 노선을 외교 노선과 무장 노선으로 구별하고 평가하는 것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것.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에서는 무장 투쟁밖에 할 게 없어요.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임진왜란을 받아서 우리가 어병이 일어났듯이 또 구한말에 일제 침략을 받아서 어병이 일어났듯이 민족주의자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독립군을 조직해서 어병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본래 개혁혁명은 그 전쟁의 그 자체가 그밖에 그 폭력적인 무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저항할 수밖에 없어요. 이 두 노선이 입각한 인간, 국가,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는 현격하게 달랐다.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떤 선택이 있을 수가 없었다. 그들의 협의한 인식 지평에서 조선왕조의 패망을 용인한 국제 질서와 그것을 되돌릴 미국의 중추적 역할에 대한 고려는 의식조차도 없었다. 조선의 독립과 관련해서 저 대서양에 있는 영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이런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 태평양 바다가 있는 미국이 조선 독립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해가 없었어요. 이해가 없었어요. 그저 일본을 놓고 민족의 세세의 원수 일본을 놓고 한번 불사려서 부딪힌다. 뭐 성공할지 말지는 나중에 문제다. 부딪혀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따라서 조선 왕조는 왜 망했는지 그 망하는 조선 왕조 패망의 국제사적 맥락, 국제적 맥락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고 따라서 조선 독립도 국제적 맥락으로 회복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그 사실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없고 민족적, 계급적 지평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인간 이해, 국가 이해, 그 이해에 상응하는
그러한 운동 방식을 채택한 거예요. 이승만이 보기에 무장투쟁의 노선이야말로 커다란 희생만 강요할 뿐 비현실적인 것이었다. 때가,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때가 오지 않았는데 일을 서두는 것은 사람들을 고달프게 만들고 결국은 마음을 해쳐서 서로 분열하게 만든다. 무장투쟁은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럴 때가 올 때가 온다. 미국이 일본과 태평양에서 충돌할 때 그 때가 올 것이다. 독립의 기회가 올 것이다. 그 언젠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날을 위해서 이승만은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운 좋게도 많은 사람들이 일찍 죽었습니다만은 그때까지 살아남았고 이후에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태평양에서 미국과 일본이 충돌을 하는 그날 조선 독립의 기회가 찾아오고 무장투쟁은 그때 가서 때가 되어야 환경이 조성이 돼야 가능한 것이다. 그 전에는 해서 안 된다. 실제로 무장투쟁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어요. 3.1운동 이후에 소위 그 대학 독립군단이 조성되어서 일본과 전투를 좀 해서 약간의 승리를 거뒀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정규군이 공격을 하니까 어딘가 러시아령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러시아 적군에 의해서 몰살을 당했어요. 그 자유시 참변이라고 그러잖아요. 러시아는 조선의 독립군이 크는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바라지 않았다. 당시 러시아 혁명 중에 소련과 일본이 교섭하여서 소련령에 들어온 어떤 조선 독립군단을 무장 해제를 시켰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1930 만주사변 이후에는 조선혁명군이 조직돼가지고 장기석 정부의 지원하에서 조선혁명군이 그 이청춘 장군의 그 지도하에서 중국에서 제법 한 400~500명 규모로 컸습니다. 근데 그것도 일본의 작용을 받아가지고, 그거 다 해체되고 말았어요. 국민당 군대에서 말이지. 저놈들 일본놈 스파이들이다 해가지고 이청춘 비롯해서 간부들을 전부 다 구금을 해버렸어요. 중국이나 러시아나 자기 관내에서 조선 독립군이 자기들이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세력이 커진다. 몇백 명 수준으로 커진다면 반드시 개입을 해가지고 그걸 해체시켜버렸어요. 남은 나라에서 독립투쟁, 그 무장투쟁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만주에서 나중에 항일연군이 조직되고 그것도 조선 청년들이 또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다가 민생당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간부들이 거의 그냥 숙청되고 말았어요. 중국 공산당도 조선 청년들에 의한 항일연군의 세가 늘어나는 걸 결코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선 청년들의 무장 조직이 그들에게 필요하는 되는 어떤 그 전쟁의 국면이